비가 오니까 우산 쓰세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가씨.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어느 날, 저는 그냥 비 맞고 서 있는 한 어르신께 우산 하나를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고요. 며칠 뒤,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누구도 제 말을 믿지 않았고, 모두가 저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하루하루는 예상치 못한 진실과 충격적인 일들로 가득 찬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산 하나로 시작된 제 인생 최대의 사건입니다. 제 얘기 들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담장위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DJ 임영훈입니다. 매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간단한 인사, 이야기에 대한 감상평, 하고 싶은 말, 어떤 것이든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매일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진입니다. 올해 31살이고 시립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센터 문을 나서는 게 제 일상이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언제 비가 올지 모를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우산을 챙겨야겠다 싶어서 사무실 한 구석에 세워둔 검은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복지센터 앞대로는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붐볐어요. 모두들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죠. 저도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문득 제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횡단보도 모퉁이, 가게 처마 밑에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서 있는 노인이 보였거든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그분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낡은 회색 재킷은 이미 빗방울에 젖어 있었고 얇은 천 소재라 그런지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하얀 머리카락도 비에 축 눌려 있었죠. 그런데도 그분은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마치 비를 피할 곳을 찾지 못한 채로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분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하지만 신호가 바뀌어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지나가기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노인께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쓰세요. 제가 건넨 우산을 받아든 노인의 눈빛이 놀란 듯 흔들렸어요. 주름진 손등으로 안경을 닦으며 저를 올려다보시더군요. 아, 이게 무슨... 괜찮다네, 젊은이. 저는 괜찮아요. 버스 타면 되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뭔가 어색해질까봐 그랬죠. 그런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동안 등 뒤에서 고맙다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몇 분 정도 기다렸는데 그동안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굵은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죠. 버스에 올라타면서 무의식적으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보였어요. 제가 건넨 우산을 쓰고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요. 그분은 우산 밑에서 저를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이며 웃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였죠. 갑자기 비가 내린 날 학교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엄마가 달려와서 본인 외투를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시며 말씀하셨었어요. 혜진아,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엄마는 빗속을 뛰어가셨죠. 본인은 비를 맞으면서도요. 버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린 제가 엄마 외투 속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요. 누군가 나를 걱정해준다는 마음, 그런 것들이 가슴 속에서 다시 움트는 것 같았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노인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지만 그분의 표정만큼은 또렷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고맙다는 듯이 웃어주시던 그 미소요.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떠올랐죠.
아무래도 오늘 일이 뭔가 특별했나 봅니다. 다음날 출근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그 횡단보도를 지날 때마다 그분이 서 계셨던 자리를 무의식적으로 찾아보게 되더군요. 물론 그분은 계시지 않았지만요. 복지센터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산을 건넨 일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저에게도 뭔가 의미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후배인 지수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선배, 요즘 표정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뭔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런가요? 별일 없는데. 하지만 거울을 보니 정말 제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뭔가 더 편안해 보이달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또다시 그분 생각이 났어요.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서 비를 피하고 계실까요? 제가 드린 우산이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퇴근길에 다시 그 횡단보도를 지나게 됐는데 이번엔 맑은 날씨였어요. 석양이 지는 시간이라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그런데도 저는 그 자리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어제 그 노인이셨어요. 같은 회색 재킷을 입고 계셨는데 이번엔 제가 드린 검은 우산을 지팡이 삼아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분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어느 카페 앞에 멈춰 서더니 쪼그려 앉아서 길고양이에게 뭔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먹어야지. 작은 목소리로 고양이에게 말을 걸고 계셨어요. 아마 편의점에서 사온 듯한 참치캔을 까서 고양이 앞에 놓아주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제 비를 맞고 계시던 그분이 오늘은 다른 생명을 돌보고 계시다니. 제가 건넨 우산 하나가 이런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줄이야. 그분이 고양이를 다 먹인 후 일어서는 걸 보며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뭔가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어내는지 말이죠. 어제의 우산 하나가 오늘의 따뜻한 장면으로 이어졌듯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어릴 때 비 오는 날 외투 덮어주셨던 거 기억나요? 그런 일이 있었나? 하도 오래되어서. 엄마는 비를 맞으셨으면서도 저한테 외투를 덮어주셨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자식 앞에선 그런 거지 뭐. 짧은 통화였지만 그날 하루 느꼈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받은 사랑이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그 노인분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됐습니다. 혹시 또 어딘가에서 마주칠 수 있을까요? 그분께 제대로 인사라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오늘도 퇴근길에 나섭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또 어떤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날 우산을 건넨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복지센터에 출근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인사를 나누면서도 어색한 미소를 짓거나 대화가 끊어지는 순간이 많았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확실해졌어요. 평소라면 함께 식사하던 팀원들이 저를 빼고 나가더군요.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후배 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평소 밝던 표정이 어딘지 어두워 보였죠. 선배,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우리는 센터 뒤편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죠. 무슨 일이야, 지수야? 선배, 혹시 최근에 뭔가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지수는 주변을 살피며 말을 꺼냈어요.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특별한 일이라면? 없는데. 왜 그래? 사실은 선배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항상 꼼꼼히 검토하고 제출했거든요. 무슨 말이야? 어떤 문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누군가 고의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지수의 말에 등줄기가 차가워졌어요. 고의적인 실수라니 그건 완전히 사실과 달랐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그게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오세진 이사장. 42살의 그는 몇 년 전 이 복지재단으로 온 인물이었어요. 경영학 전공에 기업 출신이라 효율성을 중시했죠. 복지 현장보다는 수치와 성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네. 팀장회의에서 해진 선배 이름을 거명하며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이 끊어지는 지수의 모습에서 심각성을 느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팀장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40대 후반의 김 팀장님은 평소 온화한 분이셨는데 그날만큼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혜진 씨 앉아요. 팀장님 사무실은 늘 정돈돼 있었는데 그날은 서류들이 책상 위에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어요. 팀장님,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팀장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최근에 제출한 지역사회 연계보고서 말인데 혹시 기억해요? 네, 기억해요. 무슨 문제라도. 이사장님께서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수치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시고 수치 조작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검증했거든요. 팀장님, 저는 그런 일을. 나도 혜진 씨를 믿어요. 하지만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재단 신뢰도 문제라고 하시네. 팀장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저를 믿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듯 했죠. 이틀 후 정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회부 결정이었어요. 업무상 중대한 실수와 신뢰도 부족이 이유였죠. 통보서를 받아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난 3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제가 갑자기 이런 상황에 놓이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분명히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문제가 됐다는 보고서를 다시 꺼내어 살펴봤어요. 아무리 봐도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통계 수치도 정확했고 인용한 자료들도 신뢰할 만한 출처였어요. 게다가 작성할 때 2번이나 검토했거든요. 다음 날 출근길, 버스 안에서 문득 그날의 노인이 떠올랐어요. 비를 맞고 계시던 그분께 우산을 건넨 그날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죠. 복지센터에 도착하니 동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지나갈 때 대화를 멈추기도 했죠. 점심시간, 지수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선배, 좀 더 알아봤는데요. 뭘 알아봤다는 거야? 이사장님이 왜 선배를 문제 삼고 계신지. 지수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혹시 선배가 최근에 누군가와 트러블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사장님께 잘못 보인 일이라도. 전혀 없어. 이사장님과는 업무상으로만 만났고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상해요. 왜 갑자기 선배만 타겟으로 삼는 건지. 지수의 말에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한 업무상 실수 때문이라기엔 너무 과도한 반응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혼자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혜진 씨신가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는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 며칠 전에 우산 빌려주신 분이시죠?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그분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드렸던 그 노인 말이에요. 아, 네. 맞아요. 어떻게 제 번호를. 사실 복지센터에 문의해서 알게 됐어요.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도 조심스러웠죠. 감사한 말씀이지만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잠시 고민했어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누구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알겠어요. 언제가 좋으세요? 그렇게 다음날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센터 근처 작은 카페에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산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런 시기에 다시 이어지다니. 우연치고는 너무 적절한 타이밍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최근 일어난 일들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문득 어머니께서 어릴 때 해주신 말이 떠올랐어요. 혜진아, 세상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단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어. 그때는 단순한 어른들 말로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일주일이 남았어요. 그 전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억울함에 휩싸이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센터에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몇 개 프로젝트가 모두 다른 팀원들에게 이관된다는 거였어요. 혜진 씨, 당분간은 단순 업무만 맡게 될 것 같아요. 팀장님의 말에 현실이 실감났어요. 이미 저는 문제 직원으로 분류된 상태였습니다. 점심시간, 약속했던 카페로 향했어요. 그분과의 만남이 지금 상황에 어떤 의미가 될지는 몰랐지만 일단 만나보기로 했거든요.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회색 재킷을 입은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건장한 체격이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분이 제 앞자리에 앉으며 인사했어요. 생각보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죠. 그날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감기도 안 걸리고.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닙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마음 가진 분이 흔하지 않거든요. 그분의 말에서 뭔가 깊은 뜻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우산에 대한 감사가 아닌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혹시 복지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제가 복지사인 걸 아셨을까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나요? 아, 전화할 때 복지센터에 문의했거든요. 그때 들었어요. 설명은 들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왜 굳이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요즘 좀 힘드세요? 표정이 어둡네요. 예리한 관찰이었어요. 저 자신도 모르게 최근 일들이 표정에 드러난 모양이었습니다. 아, 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차 한 잔 더 마시면서 얘기해 볼까요?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 털어놓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분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께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니었지만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는 정도는 말씀드렸죠. 인사위원회가 열린 건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오세진 이사장이 정면에 앉아 있었고 인사과장과 몇 명의 팀장들이 양옆에 자리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김혜진 씨 앉으세요. 이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42살의 그는 항상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다녔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제출한 보고서들을 재검토한 결과 이사장은 제 앞에 서류 뭉치를 펼쳐놓았어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들이었죠. 여러 건에서 수치 오류와 부정확한 인용이 발견됐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3월 보고서 17페이지, 지역 내 독거노인 현황 통계가 실제와 다릅니다. 이사장의 지적에 당황했어요. 그 통계는 구청에서 직접 받은 자료였거든요. 그 자료는 구청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담당자는 그런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분명히 공식 경로로 받은 자료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또한 4월 보고서의 경우 타 기관 연계 실적을 과장 기재했습니다. 이사장은 계속해서 문제점들을 나열했어요. 하나하나가 제가 기억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이사장님, 분명히 제가 작성할 때는 변명은 그만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어떨까요? 이사장의 말에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면 더 불리해질 것 같아 꾹 참았죠.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결국 내려진 결정은 한 달간의 무급휴직이었습니다. 사실상 해고 수순이었죠. 복지재단의 신뢰도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이사장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신뢰도라는 단어가 유독 날카롭게 들렸죠. 회의실을 나서는 길, 복도에서 지수와 마주쳤어요. 그 아이의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선배, 괜찮아? 별일 아니야. 저는 애써 웃으며 지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가 개인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3년간 쌓인 추억들이 작은 박스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은 어색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누구도 선뜻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죠. 아마 자신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후 며칠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무겁게 눌러왔어요. 작은 원룸 안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텔레비전을 켜도 집중이 안 됐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억울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런 실수들을 했던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기억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이사장이 지적한 내용들은 제가 작성한 것과 달랐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혜진아, 요즘 목소리가 이상하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한테 무슨 일인지 말해봐. 결국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혜진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면 안 된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어머니의 말씀이 위로가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막막했어요.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복지센터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평소라면 그 시간에 일하고 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게 서글펐죠.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요즘 복지센터 분위기가 어수선하더라고. 맞아. 직원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서 쫓겨났다던데.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의 대화였어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벌써 동네에까지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지사를 했다니 정말 무섭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실도 모르면서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일까 싶어 인터폰을 확인했는데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씨 댁 맞나요?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죠.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장도윤이라고 합니다. 잠깐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장도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죠. 무슨 일이신지. 혹시 며칠 전에 연세 드신 분과 카페에서 만나셨죠?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우산을 건넨 그 노인과의 만남 말이에요. 문을 열자 34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키가 꽤 큰 편이었고 안경을 쓴 모습이 지적인 느낌을 줬죠.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작은 원룸이 부끄러웠지만 일단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차라도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오래 있을 건 아니라서요. 그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은 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할아버지라는 말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 노인의 손자라는 뜻일까요?
며칠 전에 우산을 빌려주신 분이 제 할아버지거든요. 아, 갑작스러운 방문이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단순히 감사 인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할아버지가 꼭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아닙니다. 할아버지한테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셨거든요. 장도윤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단순한 예의상 방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사실 할아버지가 좀 특별한 분이세요. 특별하다는 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교사셨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 어려운 일을 겪으시고 말끝을 흐리는 모습에서 복잡한 사연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을 잘 믿지 않으셨는데 혜진 씨를 만나고 나서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를 만나고? 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신 후에 계속 혜진 씨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날 카페에서의 대화가 그분께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 조금 놀라웠어요. 그런데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다고 걱정하고 계셔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최근에 겪은 일들이 그분에게까지 드러난 건가요?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시나요? 장도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기엔 너무 개인적인 문제였죠. 별일 아니에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너무 걱정하고 계세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죠. 고작 우산 하나와 짧은 대화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혹시 할아버지와 다시 한번 만나보실 생각 없으세요? 다시요? 네. 할아버지가 혜진 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시거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뭔가 수상했어요. 우산 하나 빌려준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따로 목적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제 질문에 장도윤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목적이라고 하시면 저에게서 뭔가 얻으려는 거라든지. 아,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는 손을 저으며 부인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죠. 그럼 어떻게 제 집 주소를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건 할아버지가 알아보셨어요. 어떻게요?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나름의 방법이 있으시더라고요. 점점 의문이 커졌어요. 일반인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그렇게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장도윤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정확히 누구신가요? 제 질문에 그가 잠시 망설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죠. 그게 할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체도 모르는 분을 만날 수 없어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최근에 겪은 일들 때문에 예민해진 것도 있었지만 정말로 조심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이해해요. 당연한 반응이시죠. 장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서 만나시는 건요. 미술학원요? 네. 공개된 장소니까 부담 없으실 거예요. 미술학원이라는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최소한 정체가 확실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학원 이름이 뭐예요? 아트윈 미술학원이에요. 센터 근처에 있어요. 센터 근처라는 말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 거기서 할아버지와 함께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시면 할아버지가 모든 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장도윤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깔끔하게 인쇄된 명함에는 정말로 미술학원 정보가 적혀 있었죠.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급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는 일어서며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했어요.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만나봐야 하는 걸까요? 한편으론 궁금했어요. 그 노인이 정확히 누구이고 왜 저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주겠다는 건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조심스러운 만남들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만약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떤 도움이라도 절실했거든요. 하지만 혹시 이것도 누군가의 계략은 아닐까요? 최근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결국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결정했어요. 한번 만나보기로 한 거죠.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장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오후에 만나자고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3시에 학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갑자기 긴장이 되기 시작했죠.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오후 3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아트윈 미술학원은 생각보다 찾기 쉬운 곳에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학원 입구에서 장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셨군요. 감사해요.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사실 약간 계획이 바뀌었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순간 경계심이 들었어요. 혹시 속은 건 아닐까요?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전히 석연치 않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장도윤이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이 시내 중심가 쪽이었어요. 걸으면서 그가 말을 걸어왔죠. 혜진 씨는 복지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3년 정도요. 처음부터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건가요? 무난한 대화였지만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마치 저에 대해 더 알아보려는 것 같았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럼 정말 본인이 원해서 시작한 일이시네요. 네, 그렇죠. 15분 정도 걸었을 때 장도윤이 큰 건물 앞에서 멈춰 섰어요. 10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는데 입구에 한마음복지재단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기요? 네, 할아버지가 이곳을 더 편안해 하세요. 복지재단이라는 말에 의외였어요. 그 노인이 여기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로비에 들어서자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기업 본사 못지않게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장도윤이 안내 데스크에서 뭔가 확인하더니 저를 부르는 손짓을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사무실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큰 재단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장도윤이 복도 끝방으로 안내했어요. 문패에는 이사회실이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열자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어요. 긴 테이블과 가죽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재단 연역과 각종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한쪽 끝에 그분이 앉아 계셨어요. 비 오는 날 만났던 그 노인 말이에요. 하지만 이곳에서 본 그분의 모습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고 자세도 한결 당당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그분이 일어서며 저를 맞이했어요. 목소리도 그날보다 훨씬 또렷하고 힘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뭔가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분이 손짓하자 장도윤이 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기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궁금하시겠군요. 그분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명수라고 합니다. 이 재단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재단 설립자라니, 그럼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신 건가요? 한마음복지재단은 20년 전에 제가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경영에서 손을 뗀 상태죠. 정명수 씨의 설명에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많았죠. 그런데 왜 그날에는 길거리에서 비를 맞고 있었느냐는 말씀이시죠? 제 질문을 미리 짐작하신 듯 했어요. 사실 그날 저는 많이 지쳐 있었어요. 복지 현장에서 보낸 40년이 과연 의미가 있었나 싶어서. 정명수 씨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어요. 요즘 복지계가 너무 각박해졌거든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보다는 수치와 성과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제가 최근에 겪은 일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녔던 거예요. 과연 사람들이 어떤지 보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우산을 건네줬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계산 없이. 정명수 씨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직도 진짜 복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단순히 우산을 건넨 것뿐인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니. 하지만 며칠 후 카페에서 만났을 때 표정이 어두우시더군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정명수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도윤이에게 부탁해서 상황을 알아보게 했죠. 장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는 장도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정명수 씨를 다시 바라봤죠. 그런데 어떻게 제 상황을 아신 거예요? 복지계는 생각보다 좁아요. 특히 이 지역은 더욱 그렇고. 정명수 씨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오세진 이사장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오세진 이사장 이름이 나오자 제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걸 눈치채신 정명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혜진 씨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저를 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아무리 우산을 빌려준 일이 의미가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정명수 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오세진이라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 사람이 복지재단을 사사로이 이용하고 있어요. 진짜 복지 목적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겪은 일들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갔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예산을 조작하고 실적을 부풀리고 현장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해요. 정명수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제거하죠. 혜진 씨처럼요?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제가 왜 갑자기 문제 직원이 됐는지, 왜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는지.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지금까지는 교묘하게 숨겨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실수를 했죠. 정명수 씨가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혜진 씨 거는 너무 노골적이에요. 아무 근거 없이 직원을 내쫓으려 했으니까. 서류를 훑어보니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들의 원본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장이 지적했던 내용들과 전혀 달랐죠. 이게 진짜 원본이에요. 혜진 씨가 작성한 그대로의 내용이죠. 그럼 이사장님이 보여준 건 가짜라는 말씀이신가요? 조작된 거예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내용을 바꾼 거죠.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완전히 누명을 쓴 상황이었던 거군요.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아마 혜진 씨가 너무 성실하고 원칙적이어서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정명수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오세진 같은 사람에게는 양심적인 직원이 가장 위험한 존재거든요. 모든 상황이 정리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함도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죠. 그럼 이 증거로 제 억울함을 풀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정명수 씨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오세진의 다른 비리들도 함께 밝혀내야 해요.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돼요. 다른 비리들이요? 예산 유용, 후원금 횡령, 인사비리 등등.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복지재단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어요. 내부 고발자가 필요하죠. 정명수 씨가 의미심장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혜진 씨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이미 한 번 큰 상처를 받았는데 또다시 위험한 일에 뛰어들어야 하는 걸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위험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예요. 정명수 씨의 말씀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생긴다는 뜻이었죠.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세요. 급한 일은 아니니까요. 네, 생각해볼게요.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고민이 됐습니다. 과연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오세진 이사장의 비리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분명했어요. 더 이상 이런 불의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만약 위험하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그냥 궁금해서요. 혜진아, 엄마가 늘 말했잖니? 옳은 일은 어려워도 해야 한다고.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일이라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명수 씨의 제안, 오세진 이사장의 비리,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피해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장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해주신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정말요?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전화 너머로 기쁨이 전해져 왔어요. 오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후에 다시 재단으로 오시겠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어요. 며칠 전과는 다른 표정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재단에서 정명수 씨를 만난 지 사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장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혜진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뭔가 큰 발견을 한 것 같았죠. 이번에는 도윤의 미술학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오후 시간이라 학생들이 없어서 조용했습니다. 학원 안으로 들어서니 아이들 그림들이 벽에 가득 걸려 있었어요. 밝고 순수한 색감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죠. 이쪽으로 오세요. 도윤이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부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도윤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뭘 조사하셨나요? 혜진 씨 사건의 전말이요. 그는 서류 한 뭉치를 제 앞에 놓았어요. 복사본들이었는데 어디서 구한 자료들인지 궁금했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도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지난 며칠간 상당히 바쁘게 움직인 모양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펼쳐보니 제가 작성했던 보고서의 원본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똑같은 제목의 다른 버전도 있었죠. 이게 오세진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버전이에요. 두 서류를 비교해보니 내용이 완전히 달랐어요. 숫자들이 바뀌어 있었고 제가 인용한 자료의 출처도 다르게 적혀 있었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작을. 더 있어요. 도윤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엔 내부 이메일들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할아버지의 인맥이죠. 아직도 재단 내부에 할아버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메일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이었어요. 오세진 이사장이 제 해임을 위해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들이었죠. 특히 눈에 띄는 이메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사장이 인사과장에게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김혜진 직원 건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새 인력 충원 계획과 맞춰서 진행하세요. 새 인력 충원 계획이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도 알아봤어요. 도윤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번엔 인사 발령 관련 문서였습니다. 오세진 이사장의 조카가 있어요. 오민재라는 사람인데 최근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제 자리를 비워서 그 사람을 넣으려던 계획이었던 거군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쫓아낼 생각이었던 건가요?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문제는 혜진 씨가 너무 모범적이었다는 거죠. 도윤의 설명에 따르면 이사장이 제대로 된 핑계거리를 찾지 못해서 결국 조작까지 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 저였을까요? 아마도 가장 위험했기 때문일 거예요. 위험하다는 말에 의문이 들었어요. 위험하다는 게? 혜진 씨가 너무 성실하고 원칙적이니까요. 이사장 입장에서는 언젠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인물이었을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었어요. 제가 몇 번 예산 사용에 대해 의문을 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도윤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엔 회계장부였습니다.
지난 2년간 재단 예산 사용 내역이에요. 숫자들을 보니 이상한 부분이 많았어요. 용도가 불분명한 지출들이 상당했죠. 이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일부는 이사장 개인 계좌로 흘렀고 나머지는 그의 인맥들에게 나눠준 것 같아요. 복지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니.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우선 혜진 씨 건부터 해결해야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비리를 고발할 거예요. 도윤의 계획은 체계적이었어요. 단계별로 접근해서 확실하게 매듭 짓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죠.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죠. 반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의심받았던 일이요. 그때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혼자 끙끙 앓았던 기억이 났어요. 결국 진짜 범인이 자백해서 오해가 풀렸지만 그 과정이 정말 괴로웠거든요. 지금 상황도 그때와 비슷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혼자 견뎌야 하는 상황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정명수 씨와 도윤이 함께 해주고 있었죠. 혜진 씨,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 일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위험해요.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도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이대로 둘 수는 없었죠.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내부 고발자가 있어요. 누구요? 복지센터 직원 중 한 명이에요. 익명으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내부에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분이 직접 본 일들을 증언해줄 수 있다고 해요. 어떤 일들을요?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모습, 문서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장면들이요. 점점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혜진 씨가 결정해야 할 게 있어요. 뭘 결정해야 하나요?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해결할 것인지요.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공개적으로 하면 더 확실하겠지만, 그만큼 위험도 클 것 같았거든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세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요. 도윤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문득 정명수 씨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짜 복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되고 싶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공개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알아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도윤의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부터요. 모든 준비가 끝났거든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 온 거였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어릴 때 그 억울한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구나 하고요. 그때의 아픈 기억이 지금은 오히려 힘이 되고 있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을 갖게 해줬거든요. 내일부터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그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이틀 후 정명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혜진 씨, 재단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죠. 재단에 도착하니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어요. 로비에 평상시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어수선했죠. 8층 이사회실로 올라가니 정명수 씨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화한 할아버지 같았는데 지금은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자의 모습이었어요. 정장도 더 격식을 갖춰 입고 계셨고 자세도 당당했죠. 오셨군요.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어요. 운영위원회요?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죠. 저를 포함해서 7명의 위원이 있어요. 정명수 씨의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 명예직으로만 있던 위원들을 긴급 소집한 거라고 했어요. 오세진 이사장도 오나요? 당연히 와야죠.
오늘의 주인공이니까요. 그분의 목소리에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계셨죠. 마지막으로 오세진 이사장이 들어왔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한 표정과는 달리 어딘지 경직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잠깐 놀란 기색을 보였어요. 아마 제가 여기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모두 자리해주세요. 정명수 씨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분이 앉은 자리는 테이블 정면, 이사장과 마주보는 위치였죠. 오늘 긴급히 모신 이유는 재단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였어요. 회의실 안이 긴장감에 휩싸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한 위원이 물었어요. 6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목소리에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인사비리, 예산 횡령, 그리고 직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확인됐습니다. 정명수 씨의 발언에 위원들이 술렁였어요. 오세진 이사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죠. 이사장님, 해명하실 말씀이 있나요? 정명수 씨가 직접 이사장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재단 운영은 모든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정명수 씨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펼쳐놓았어요. 도윤이 수집한 증거들이었죠. 첫 번째는 제 보고서의 원본과 조작본이었어요. 두 문서를 나란히 놓으니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김혜진 직원의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셨군요. 위원들이 서류를 돌려보며 확인했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게 보였죠. 이건 단순한 오해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오해라고요? 정명수 씨가 다음 증거를 공개했어요. 이번엔 내부 이메일들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인사과장에게 보낸 이메일이에요. 김혜진 직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한 내용이죠. 이메일 내용이 스크린에 투영됐어요. 오세진 이사장이 제 해임을 위해 몇 달 전부터 계획했다는 증거였죠.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세 번째 증거는 조카 오민재 관련 인사문서였어요. 본인의 조카를 특혜로 채용하려 했군요. 김혜진 직원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앉히려던 계획이었죠. 그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절차라고요? 공개 채용도 없이 내정하신 게 정당한 절차인가요? 정명수 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사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공개된 건 회계 자료였어요. 지난 2년간의 예산 사용 내역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죠. 재단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신 흔적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숫자들이 스크린에 나타나자 위원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체계적인 비리일까요? 정명수 씨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답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복지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인맥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분의 목소리에 오랜 신념이 묻어났어요. 40년간 복지 현장에서 쌓은 철학이 담겨 있었죠.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오세진 이사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사임하겠습니다.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걸 결정짓는 말이었어요. 사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책임도 따라야 하고요. 한 위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후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오세진 이사장의 즉시 직위 정지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관련 비리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죠. 회의가 끝난 후 정명수 씨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혜진 씨, 정말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한 게 없는데. 용기를 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분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며칠 전 회의실에서 보였던 카리스마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죠. 복귀 문제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솔직히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봤거든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세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감사해요. 정말로. 그날 오후 복지센터에서 공식 사과 연락이 왔어요. 팀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죠. 혜진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괜찮아요, 팀장님. 이해해요. 복귀 일정은 혜진 씨가 편한 대로 정하세요.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시 떠올려봤죠. 비 오는 날 횡단보도 앞에서 우산을 건넨 것.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단순한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이야.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껴졌어요. 오세진 이사장이 그냥 물러날 사람일까요? 분명 반격을 시도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진 씨, 조심하세요. 이사장이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쉽게 굴복할 리 없었죠.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윤의 경고에 긴장이 됐어요. 과연 어떤 반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할아버지도 경계하고 계세요.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명수 씨의 조언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날 오후, 혼자 동네를 산책하다가 문득 그날의 횡단보도를 지나게 됐어요. 정명수 씨가 비를 맞고 서 계셨던 그 자리였죠. 지금은 맑은 날씨였지만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우산을 건네던 순간, 그분의 감사한 눈빛,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모든 일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정말 신기했어요.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하지만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오세진 이사장의 반격이 남아있었고, 복귀 후에도 여러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죠.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명수 씨와 도윤, 그리고 진 씨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우산을 하나 샀어요. 검은색 우산, 그날 건네준 것과 똑같은 종류였죠. 언젠가 또다시 누군가에게 건네줄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때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고 싶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께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혜진아, 정말 잘했다. 엄마가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칭찬이 무엇보다 기뻤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조심해야 해. 아직 끝난 게 아닐 거야. 어머니도 같은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역시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분명한 건 이제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였어요. 더 조심해야 하고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했죠. 하지만 두렵지만은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승리했으니까요. 비록 완전한 끝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복직일이 정해진 건 그 다음 주였어요. 한 달 넘게 비워두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 어색했습니다. 복지센터 앞에 서니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억울했던 기억들과 함께 이제는 당당할 수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혜진 씨, 돌아오신 걸 환영해요.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따뜻한 인사였어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몇몇 동료들과 마주쳤어요. 어색한 미소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고,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혜진 씨, 정말 고생했어요. 한 선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동안 어떤 심정이셨을지 짐작이 갔죠. 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제 책상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수가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았습니다. 선배. 지수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그 아이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죠. 많이 걱정했어요. 정말로. 고마워, 지수야. 너 때문에 많이 힘이 났어. 팀장님도 오셔서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했어요. 혜진 씨, 우리가 제대로 보호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팀장님. 이제 지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셨다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업무에 복귀한 첫 주는 적응하는 시간이었어요. 밀린 일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동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진 거였습니다. 아마 제가 재단 설립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 때문인 것 같았어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였죠. 점심시간에 지수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선배,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느낌이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수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예전처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과연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정명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혜진 씨,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죠. 이번에는 재단이 아닌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센터 근처의 작은 카페였는데 손님이 많지 않아서 대화하기 좋았습니다. 정명수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상복을 입으신 모습이 다시 처음 만났을 때의 온화한 노인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복직 후 어떠세요? 적응하는 중이에요. 예전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다른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동료들의 시선, 미묘하게 달라진 분위기, 그리고 제 자신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죠. 정명수 씨의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제가 느끼는 게 당연한 반응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사실 오늘 만나고 싶었던 건 다른 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요? 혜진 씨에게 제안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정명수 씨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제법 두꺼운 봉투였죠. 이걸 한번 봐주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여러 프로젝트 계획서들이 들어있었어요. 이름 없는 선행자 지원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죠. 이게 뭔가요?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에요. 정명수 씨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는 혜진 씨처럼 조용히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도움이 필요해도 말하지 않죠. 계획서를 넘겨보니 정말 세심하게 준비된 프로젝트였어요.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도움을 드리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에요. 어떤 방식으로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창업 자금 지원 등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복지라는 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방향을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정명수 씨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혜진 씨도 그런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저요? 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이제 그 경험을 더 큰 일에 활용할 때가 됐죠. 정명수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지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함께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지금 복지센터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길을 제시하시다니.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세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요. 복지센터 일과 병행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처음엔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그분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획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정말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일상의 영웅 찾기라는 세부 프로젝트였어요.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거였죠. 우산을 빌려주는 것처럼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되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밤늦게까지 계획서를 보다가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비를 맞고 계시던 정명수 씨께 우산을 건넸던 그 순간. 그때는 단순한 친절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졌죠. 만약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다음 날 출근해서 평상시처럼 업무를 했지만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지수와 함께 걸으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봤어요. 지수야, 만약 다른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무슨 기회요?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말이야. 지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선배라면 뭘 하든 잘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 하고 계시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복지센터에서 하는 일도 분명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어요. 더 직접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결심이 섰어요. 정명수 씨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정말요? 기뻐요. 전화 너머로 기쁨이 전해져 왔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복지센터 일을 그만두지는 않을 거예요. 병행하면서 해보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어요. 평일에는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주말과 여가 시간에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요. 첫 번째 미팅은 도윤의 미술학원에서 열렸어요. 정명수 씨, 도윤, 그리고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죠. 첫 번째 대상자는 이미 정해졌어요. 정명수 씨가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이분은 박순자 씨예요. 20년간 독거노인들께 도시락을 배달하고 계세요. 20년이요? 네. 본인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데 꾸준히 해오고 계시죠.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최근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 의료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대요. 그럼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제가 먼저 나서서 말했어요.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이었거든요. 혜진 씨가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같은 여성분이니까 더 편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정명수 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 박순자 씨를 만나러 갔어요. 작은 원룸에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집 안 곳곳에 도시락 용기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아이고, 어쩐 일로 이런 곳까지. 박순자 씨가 당황해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진이라고 해요. 잠깐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인사요? 상황을 설명드리니 박순자 씨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서. 아닙니다. 20년간 꾸준히 도시락을 나눠주신 게 특별한 일이에요. 그날 박순자 씨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어떤 마음으로 계속해오고 계신지. 처음엔 우리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혼자 계실 때 끼니를 거르시는 걸 보고 박순자 씨의 이야기에서 진짜 복지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박순자 씨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알릴 것인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복지센터에서 느끼는 것과 달랐어요. 더 직접적이고 더 개인적이었죠. 몇 주 후 박순자 씨의 의료비 지원이 확정됐어요. 또한 지역신문에 그분의 이야기가 소개되기도 했죠. 혜진 씨 덕분이에요. 박순자 씨가 고마움을 표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배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처음 우산을 건넸던 그날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줄은. 지금도 여전히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지만 주말마다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박순자 씨들이 계실 거예요. 조용히 선행을 베풀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한 명씩 찾아서 도와드리는 것.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여전히 우산을 챙겨 다녀요. 언제 또 누군가에게 건네줄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해요.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1년이 흘렀어요. 계절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비가 내리는 가을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복지센터에서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지만 주말이면 조용한 손길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지난 1년간 우리가 도운 사람들은 26명이었어요. 박순자 씨처럼 묵묵히 선행을 베풀어 온 분들,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돕는 마음을 잃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알려지면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동네 빵집 사장님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눠주시고 택시기사님이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무료로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일들이 늘어났죠. 혜진 씨, 정말 1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네요. 정명수 씨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프로젝트 정기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보다는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꾼 건 혜진 씨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칭찬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저 작은 일들을 했을 뿐인데요. 그날 모임에서 특별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우산 나누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도윤이 일기예보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그는 이제 프로젝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캠페인 아이디어는 간단했어요. 시민들이 우산을 가져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였죠. 단순하지만 의미 깊은 행사였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처음 시작된 그곳이 어떨까요? 저는 1년 전 정명수 씨께 우산을 건넸던 그 횡단보도를 제안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캠페인 당일이 되었어요. 예보대로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횡단보도 근처에 작은 부스를 설치했어요. 조용한 손길 마이너스 우산 나누기라고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살랑거렸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지나갔어요. 하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산을 기부해 주신 분은 중학생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온 아이가 자신의 우산을 내밀었죠. 이거 필요한 사람 주세요. 고마워. 정말 예쁜 마음이네. 두 번째는 직장인 아저씨였어요. 비싼 우산을 가져오셨는데 주저없이 기부함에 넣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누군가한테 우산 빌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서요.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우산을 가져와 주셨어요. 오후 2시쯤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순자 씨가 나타나신 거였어요. 아이고, 혜진 씨. 이런 좋은 일 하고 계셨네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신문에서 봤어요. 꼭 와야겠다 싶었죠. 박순자 씨가 가져온 건 수제 김밥이었어요. 우산은 없지만 이거라도요. 일하시는 분들 드시라고. 그분의 마음씨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오후가 되자 진짜 본격적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왔습니다. 우산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다가왔어요. 갑자기 비가 세져서 당황하신 모양이었죠. 물론이죠.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보세요. 아이가 파란색 우산을 가리키자 엄마가 고마워하며 받아가셨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니에요. 대신 다음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루 종일 우산들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받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고마움이 느껴졌고, 주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뿌듯함이 보였죠. 저녁 무렵 정리를 하면서 도윤과 함께 그날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성공적이었네요. 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우산 200개가 모두 새로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마음들이 전해졌죠. 혜진 씨, 1년 전 이맘때를 기억하세요? 도윤의 질문에 1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비를 맞고 계시던 정명수 씨께 우산을 건넸던 바로 그날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할아버지도 그러셨죠.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다고요. 정명수 씨는 오늘 행사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셨죠. 복지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구나 싶어요. 제가 중얼거리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배려, 그게 진짜 복지인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오늘의 비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오늘 나눠드린 우산들이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군가는 혼자 쓰고 있었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쓰고 있었죠. 1년 전,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해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복지센터에서도 예전과 달라진 게 많아요.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고,
저 자신도 더 당당해졌죠. 무엇보다 삶의 목적이 명확해졌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목적 말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마음 우체통이라는 이름의 사업이에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도윤이 제안한 아이디어였는데 정말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혜진 씨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도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얼굴이 빨개졌어요. 1년 사이 그와도 많이 가까워졌거든요. 처음에는 정명수 씨의 손자라는 이유로 만났지만 이제는 진짜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꿈을 꾸는 동반자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1년 전보다 훨씬 밝아진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우산을 받아가신 그 젊은 엄마로부터였죠. 오늘 우산 덕분에 무사히 집에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도 꼭 누군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일기를 썼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느꼈던 감정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우산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연결해주다니. 그때 문득 도윤이 오늘 마지막에 한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 혜진 씨가 많은 사람들의 우산이 되어줄 차례예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누군가에게는 우산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비가 올 때 머리 위를 가려주는 우산처럼 누군가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쳤어요. 내일은 맑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맑은 날에도 우산은 필요해요. 누군가를 위한 그늘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닐 거예요. 언제 누군가에게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우산이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에요.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따뜻함이 있는 곳이죠. 저는 그 따뜻함의 작은 부분이라도 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나 혹시 마음에 드시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다음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면 언제든지 담장위 라디오에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담장위 라디오 DJ 임영운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